이에 앞서서 구속 취소 신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원래 잡혀 있었던 20일 구속 취소 신문 기일까지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요. 네. 근데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속 사유가 애초에 없었거나 아니면은 구속 사유가 있었어도 지금은 없어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속 취소 신문의 쟁점이 기존에 사실 많이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네.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구속기한과 관련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일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좀 날짜를 계산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그 구속의 당부를 떠나서 현직 대통령이고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관련자들이 현재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통상의 구속 사유가 지금 없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점이 부각돼서 구속 취소 신문에 있어서 좀 재판부에서 그런 점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는 하셨는데 혹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차례차례 한 분씩 여쭤볼게요. 네. 구속 취소 신문은요,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23건이 신청돼서 네. 사실상 한 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이게 좀 엄청 낮네요. 예, 확률적으로 좀 낮고요. 네. 구속이 애시당초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경우인데 네. 사실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권 논란이 있는 것도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한 건이라고 해서 확률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보석이라고 해서 보석 신청을 하면 이제 주거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석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보석 청구가 훨씬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석방 가능성이 더 높은 제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 신문 제도를 선택한 것은 이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다는 것에 대한 수사 정당성 논란, 또 그 법치주의를 좀 준수해야 되는 것에 대한 원칙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가능성을 뭐 몇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게 구속 취소는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구속 취소가 혹시 기각되더라도 보석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속 청구를 또 해도 되니까. 네. 이건태 의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예. 0%, 0%다. 이렇게 보세요. 예. 네. 그리고 주진우 의원님이 이제 구속 취소 사유, 신청 사유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이것은 수회에 걸쳐서 법원이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법에 또 특별한 신청서까지 내가지고 재판을 열어서까지 문제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기간을 초과해서 기소를 했느냐, 10일을 초과해서 기소했느냐, 예. 이 문제도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검찰이 그걸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서 검찰은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27일이 10일 만기 날짜다. 그래서 하루 전에 26일 날 기소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26일도 아니고 25일이다 이런 그렇게 거잖아요. 주장하는데 네. 그 주장도 보통 구속 만기를 계산할 때는 날짜를 가지고 하던 날 기준으로 시 기준으로 하질 않아요. 예. 그건 뭐 실무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까지 집행해 왔고 법 조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주장을 했을 때 법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게 12월 4일인가 구속 취소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럼 명백히 만약에 그게 해당된다면 법원이 12월 4일 들어오자마자 5일이나 6일쯤 이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반이기 때문에. 네. 근데 20일 날 재판 첫날 본안 재판을 하면서 이 구속 취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뭐 그런저런 명백한 불법이 없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보석 사유에 준해서 석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보석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구속 취소 신청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제도를 이용한 것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명백히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죠. 지금 뭐 근데 관계자들이 다 구속이 돼서 가능성이 좀 없다는 게 뭐 여권에서의 주장인데. 관계자들이 구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그 공범이 많은 사건에서 관계자가 구속돼 있다고 해서 가장 핵심 주범이 구속이 안 된 전례가 없고요. 예. 관계자가 다 구속돼 있는데 핵심 주범이 구속 안 되면 그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고요. 네. 또 본인이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에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다른 사령관들 접견해가지고 네. 그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거든요. 증거인멸 명백히 우려가 있다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행동을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그래서 이건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이긴 최고 너무 오래 고맙어요. 침묵하셨는데 짧게 해주시고 두 분 다 기회 사실 드릴게요. 검사 네. 출신의 의원님이셔가지고 예. 막 방대한 법조 지식을 좀 막 쏟아내시는데 약간 좀 관람객의 입장을 좀 네. 듣고 있었거든요. 다 말씀 듣고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의원 먼저.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도 한번 발부된 적이 있고 체포적부심도 한번 기각된 적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 전례들이 있어요. 예.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 유효하다라고 보고 실권 재판을 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압수수색의 효력이 무효가 되면서 관련 증거들이 다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이 내란죄 부분은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아예 규정에 그 내란죄 부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직권남용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범위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두고두고 재판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상급심 재판에서 좀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맞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경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드렸던 예처럼 뭐 몰래 가서 뭐 접견을 한다든지 몰래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라고 봐야죠. 이긴 최고 오래 잘 기다리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네요. 예. 일단은 전 사실 보석을 신청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집행하려고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찾아갔을 때 네. 그때 탄핵 변론 기일 끝나고 나서 국군수도병으로 옮기고 나서 한 2시쯤 들어가셨는데 9시쯤 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7시간 동안 병원 진료를 보셨는데 그럼 그만큼 앓고 있는 병환이 있으신가라고 판단해가지고 보석 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고 네. 아마 법원이 발부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구속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사실 모든 이에게 형평이 있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는데 누군가 어떤 정치인은 어떤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 그걸 벗어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형평에 있어가지고 이게 차후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분열의 요소로 작용할지가 사실 좀 걱정이 돼요. 특히 이게 이재명 대표이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의 시 공무원들이나 경기도의 경기도 공무원들을 만나가지고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그 양청이 기각됐는데 같은 기준으로 한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같은 형평성의 기준으로서 구속 안 하고 불구속 재판 받게 하는 것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국민의힘 편인가요? 오늘 스탠스? 저는 국민 편이죠. 국민 편이다. 이 이슈만 그러시겠죠. 예. 뭐 다른 이슈에 이슈는 따라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저 말씀을 예. 좀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사건이 다르고 혐의 사실이 다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 기각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영장 기각하라. 그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더구나 혐의는 다르나 뭐 관계자들을 만나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뭐 약간 진술을 맞추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하신 말씀 혐의 같은데.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더구나 이재명 대표 영장에 기각될 때 범죄 사실은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예. 위증교사였어요. 근데 그 기각 사유를 상세히 보면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은 실질적으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예요. 네.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은 보통의 위증 사건은 검사가 법정에서 들어가서 공판 수행하는 검사가 아 이거 명백히 위증이다 하면 바로 다음 날이나 적어도 2, 3일 내에는 위증 인지를 해요. 예. 근데 그 검사 말대로 위증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2019년도 법정에서 벌어진 일을 2023년 4년이나 지나서 꺼내온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정치적 수사를 목적으로 그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의도로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위증이었으면 2019년도에 법정에서 공판 수행했던 공판검사가 왜 그걸 위증인지를 안 했겠어요. 예. 의원님,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는 뒷 이슈로 또 얘기를 할 건데,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잠시 동등하게 뒤에.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해라, 불구속하라.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건은 네. 이 사건은 내란 사건이에요. 내란 사건. 형법에 분명 형법 다르죠. 각칙의 네. 첫 번째 범죄가 내란입니다. 예. 형법의 위반자들이 형법의 입법자들이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해서 일본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 이따가 이재명 대표 진행하시죠. 얘기할 때 얘기하고 잠깐 패스하고 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의 어떤 증인신문 때는 대통령이 퇴정하면서 두 사람이 직접 뭔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없었고, 홍장호 전 1차장 때는 역시나 이제 메모와 관련된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그 메모와 관련된 것들이 한창 공방이 좀 오갔는데, 저희가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홍장호 전 차장이 얘기를 한 것 중에 저희 채널의 뉴스에이에 출연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메모를 어디서 썼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대로 하면은 저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흘러가요. 뭐 본청 집무실에서 통화를 했고, 마지막에 집무실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기록을 했다 이런 건데, CCTV를 또 확인해 보니까 저 진술과도 조금 달라진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한 부분이고,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저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부분,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 증언은 좀 훼손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내란죄로 수사받은 그 수사 기록이 지금 오늘 형사 사건을 보니까 예. 220건이나 되고 7만 쪽이나 된대요. 근데 7만 쪽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헌재에서 심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증인들을 더 많이 불러봐야 되는데, 좀 재판을 서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증인을 너무 적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9명밖에 안 받아들여줬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진우 수방사령관부터 전부 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이 달라졌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가장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하게 진술하는 사람이 누구냐?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그 메모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메모했다라고 하면은 그 들은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확 실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다라고 했다가 방첩사령관한테 들었다라고 했고, 또 메모도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받아 적었다는 얘기를 먼저 오픈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 메모가 직접 본인이 작성한 메모로 다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네. 메모의 작성 경위, 작성 시점 이런 것들하고 그 어느 장소에서 썼느냐 하는 것도, 이게 만약에 3년 전, 5년 전 일이면 장소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불과 비상계엄 입고돼서 얼마 바로 뒤에 이 지금 그쵸. 일주일도 국회 안 돼서 출석해서 얘기를 했죠.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디테일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럼 가장 불리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증언이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가장 그 불리한 증언이 좀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왔다 갔다 하고. 네. 더더군다나 수사 기록에 있는 다른 증인들은 사실은 기록으로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홍장원 차장처럼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진술을 다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재판에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기대했던 건 이 9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악우가 딱 맞게 이렇게 착착착착 증언할 줄 알았는데,
다 진술 번복해버리고 홍장원 1차장의 증언도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저는 향후 탄핵 재판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 차장의 진술 번복 그 정도가 네. 그렇게 막 큰 줄기를 흔들 만큼의 번복일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집무실에서 사람도- 공관이냐, 네. 공관 내에서 집무실이냐, 체포 명단 받았을 때의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할 때 그때는 이제 뭐 공관에서 집무실에 때 이렇게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바뀌는 건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 부천 이 정도의 물리적 거리가 확 뛰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범위 안에서만 바뀌는 거라서 진술은 어느 정도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진실까지 헷갈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예. 뭐 진술이 번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현태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국회 방어 차원에서 우리가 나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저께 SBS 단독 보도를 보면은 알고 보니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각종 그 간부급 사관들과 당장 국회의원들 들어오는 거 막아. 외부 세력 들어오는 거 공포탄 쏘고 뭐 최루탄 쏠 수도 있어. 뭐 공포탄 쏘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도 불리한 증언으로 번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결국 이제 이따 조지호 청장이 또 나올 텐데 그분은 6번 통화했었고 실질적으로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분만큼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홍장원 차장의 일부 진술이 바뀐다 하더라도 큰 어떤 줄기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원 전 차장의 메모가 사실 이 메모가 나오기 전에는 대통령한테 싹 다 잡아들여 이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되면서 이건 체포조 명단이다 이렇게 좀 굳어진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기인 최고 말은 어차피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뭐 이게 뭐 증거로 채택이 되고 있는 단톡방 내용 이런 것만 봐도 체포조가 확인이 되니까 홍 전 차장의 진술이 흔들린다고 해서 뭐 크게 영향 없을 거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건태 의원 보시기는 어떤가요? 이게 배척이 돼도 뭐 탄핵 심판 결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 영향이 없죠. 예.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냐, 전시, 사변, 이해 준하는 사태냐, 예. 그걸 온 국민이 느끼잖아요. 그날 아무 일도 없던 평상시였잖아요. 그 절차를 거쳤느냐, 국회를 거쳤느냐, 국회의원들이 부소를 했느냐, 회의록을 작성했느냐, 국회 통보를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명백하면 불법, 위헌,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걸 보조적으로 받쳐주는 증언들이에요. 네. 홍장원 차장의 얘기는 대통령이 통화를 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이게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방첩사에 협조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방첩사에 전화를 했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선배님 위치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체포해한테 위치 파악이 안 되니까 위치 파악을 도와주세요. 불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른 종이를 메모한 종이가 뭐 버전이 4개냐 3개냐 어디서 작성했냐 이건 모두 마이너한 이거 지연 말단적인 거예요. 여인영과 홍장원 사이에 그런 체포 협조에 관한 대화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여인영도 제가 그날 워낙 많은 통화를 해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 적극적으로 나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인영이 검찰에서 실제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더구나 검찰에서 여인영이 그 체포 명단에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싫어하는지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문제 삼는 그날 그 시간에 초까지 따져가지고 그때 본관에 있었느냐 아니면 주변에 있었느냐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뭐 세 분의 생각이 또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새롭게 나온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한 건데 그 체포 명단을 정서했다는 본인의 보좌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좌관이 현대고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다. 친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홍 전 차장은 보좌관의 친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는 왜 등장한 걸까요? 원래 저 주어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저렇게 지금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고를 졸업한이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홍장원 전 차장의 대표가 메모 내지는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 명단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우리 당의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가 아니라고 물은 것 아닙니까? 네. 이건 팀킬 아닙니까? 팀킬? 사실? 팀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위법기업이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를 의심해가지고 그 메신저를 공격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주어에는 사실 민주당 출신의 측근이라 내지는 관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속보에서 지금 한 줄 나온 걸로는 사실 좀 예단을 가지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핵심은 생각보다 그 진술 번복이요. 항상 모든 재판에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요? 약간만 번복이 되더라도 예. 무죄가 쉽게 선고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네. 실제로도 자꾸 이재명 대표님 재판을 자꾸 말씀드려 그럼 죄송한데 이건태 의원님이 또 막 네, 이재명 대표 반박하셔야 재판에서도 되는데. 네. 조그만 진술 번복이나 증인들이 조그만 진술 바뀐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주장을 하고 예. 실제로 그것이 굉장한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언 내용을 가지고 과거 사실을 복원하는 것인데 네. 분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 또 재판받는 사람의 이익으로 해석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홍장원 1차장이 누가 이거를 받았었는지를 밝히지를 않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 작성 경위나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해야 되는데 네. 이것들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그 제대로 밝히질 않으니까 작성 과정에서 이걸 더더군다나 옮긴 것에 또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옮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메모의 신빙성이 그 홍장원 진술을 굉장히 보강을 해왔던 건데 이 메모를 어떻게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필적 감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변론 기일이 끝나 봐야 뭐 언제 또 열릴 건지 이걸로 끝인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걸 얘기해 볼까 하는데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변론 기일 때 내가 TF에서 써준 대본대로 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게 대본이 뭐냐 TF는 뭐냐 이런 논란이 좀 일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꾸 이제 자기의 말에 대해서 조금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였는데 헌재가 얘기하기로는 이게 뭐 대본이라고 해서 딱 짜여진 각본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뭐 일종의 큐시트 같은 거, 뭐 국회 상임위로 치면은 상임위 의사진행 목록 같은 거 이런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이게 뭔가 네, 저는 짜고 문제라고 치는 생각하죠. 뭐 네. 그런 거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탄핵 심판 TF는 원래 그 헌법재판소에는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관들이 재판관들을 보조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독일 입법내나 일본의 뭐 제도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좀 보고해줘라고 했을 때 한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만 심판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연구관을 10명을 넣은 건데요. 원래는 TF가 없나요? TF를 보통 만들지 않죠. 예. 이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중요 재판이라고 TF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단순한 리서치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그 문영배 그 재판관 표현대로라고 하면 대본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거기에 모든 쟁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재판 기일을 몇 번을 잡아야 되고 선고 기일은 대략 언제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 증인신문 관련해서는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할 거냐 말 거냐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초안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헌법재판관들만 하더라도 다 국회나 대법원장 대통령이 다 임명하거나 지명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데 네. 그 재판 연구관들은 입직 경로도 다 다르고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걸 구성할 때 행정직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어쨌든 팀을 꾸리는 거예요. 팀에 대한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문영배 소장이 실질적으로 TF에 대해서 꾸리게 되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TF 안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엄청 본인들도 살인적인 일정이에요. 한덕수 탄핵 재판이 있죠. 검사 탄핵 있죠. 지금 탄핵이 민주당이 해놓은 탄핵 수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매일 재판인데 이번 주 뭐 나흘 내내 하잖아요. 예, 만약에 재판관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걸 꼼꼼하게 보고 다 반론 제기하면서 건건히 다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초안이 곧 결론처럼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매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예. 공정성 시비가 또 없으면 모르겠는데 네. 허영 교수님 같이 그 헌법학계의 저명한 교수님들도 10가지나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아마 더 될 겁니다, 문제점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심판 TF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태 의원님 이게 대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뭐 헌재에서 이후에 설명한 대로 그냥 진행을 위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초안 자료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대본이라는 단어 자체는 각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국민의힘에서 예. 헌법재판소를 자꾸 흔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재판소거든요. 그 재판관 8분은 정말 법관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믿고 차분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 진행 중에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하나하나 8인 평의를 거쳐서 합의한 거고 합의에 따라 나는 진행만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 합의를 실무하는 재판 연구관들이 예. 보조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조를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니까 TF를 만들었겠죠. 그럼 TF에서 8인 평의에서 하는 합의를 TF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그것을 기재를 했다가 그게 그 평의대로 평의 내용대로 네. 뭐 대본이면 뭐라고 명칭을 붙이든 시나리오로 붙이든 절차라고 붙이든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것은 결국 8인 평의 합의된 대로 만든 거죠. 예. 그걸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이 권한대행이 지금 재판장으로서 진행을 한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이걸 마치 헌법재판관들은 마치 헌법재판 연구관들의 TF가 시킨 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예. 제가 짧게 좀 덧붙이자면 네. 그 탄핵 심판 TF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당시에 공보관이었던 배모 변호사가 네. 탄핵 심판 TF는 20명 내외로 꾸려집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공보관이 누구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에요. 예. 너무나도 그 TF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쓰고 있는 시나리오와 대본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진우 의원도 그때 대통령실에 계셔가지고 내용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 이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 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의회든 광역의회든 국회든 간에 의장이 네.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사말부터 누구에게 발언을 줄지부터 어떤 증인을 부를지에 대한 순서를 나열한 그 차례이지 예. 주진우 의원님과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것처럼 뭔가 결론을 지어놓고 만들어놓은 각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 재판관 TF를 두고 중국인이라고 막 공격을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한 게 아니죠. 아니, 보세요. 네. 중국인 연구관이 있다. 재판 그러니까 연구관이 있다. 연구관 중에 이름이 한 글자인데 누구 봐도 중국 스타일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귀당의 강서구청장 후보였던 김태우 후보님께 방송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중국인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갈등의 씨앗을 좀 계속해서 좀 키우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이걸 말끔하게 해소하려면 주진우 의원님이든 이건태 의원님이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탄핵 TF가 어떤 시나리오 썼는지 국회에서 자료요구권 통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공개하면 그만인데 이런 그냥 두서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니까 계속 이렇게 의혹만 커지고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국회에서 역할을 해달라. 네, 그 네. 말씀도 좀 일리 있는 말씀인데 박근혜 때 탄핵 심판 TF랑 차이가 뭐냐? 중요 사건의 TF를 만들 수 있죠. 예. 이번엔 절차적 논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발송 즉시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게 지금 처음 적용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90분 시간 제한도 이게 초식에 갖다 놓고 하는 그건 재판이 없어요. 동의합니다, 저도. 시계 그래서 놓고 하기.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절차들이 위배된 게 많다 보니까 예. 탄핵 심판 TF가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탄핵 심판 TF 자체가 위법하다든지 재판관들이 꼭두각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음. 거죠. 그리고 재판관들이 너무 살인적인 일정이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만 딱 하고 형사 재판을 안 했어요, 본인이. 파면 이후에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17번이나 재판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10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이번 10번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데. 더 복잡한데 사건은 절반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신문, 재주신문 30분, 15분씩 딱딱 끊어가지고 최대한 진술 좀 적게 듣는 건 저도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막 7시간 내리신문한 적도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관 연구관과 재판관을 막 공격하는 일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 여기서는 또 약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네, 생각이 네, 다른 네, 거죠. 중도에. 예.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는 게 달라요. 이 사건은 너무 명백해요. 명백해요? 훨씬 네. 중대한데 훨씬 명백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개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느냐, 예. 그다음에 국민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느냐, 네.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했느냐, 그다음에 공포문이 있느냐, 그다음에 국회는 원래 이 계엄을 선포되더라도 국회 권한을 일체 관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부하고 사법부 권한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예. 제한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럼 국회를 침탈했느냐? 음. 국회 침탈한 걸 온 국민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명백해요.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추인 측 증인도 사령관급만 신문을 하면 네. 사실관계가 다 정리되는 거예요. 예. 사안이 명백하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최순실이가 하는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 행위로 구성할 수 있느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 그다음에 굉장히 범죄 사실도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훨씬 복잡하고 많은 증인들이 필요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사건은 훨씬 짧게 심리를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명확하다 그러면은 예. 수사 기록을 다 받아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수사 기록을 벌써 7만 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지금 밝혀진 거예요. 네. 7만 쪽에 220건인데 네. 그렇게 심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7만 쪽 예단을 안 갖는 게 중요하고요. 예. 지금 이제 결론이 다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재판의 제일 덕목은 예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기록을 미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증언으로부터 직접 들어야지 재판관이 네. 수사 기록 보고 들어오면 예단을 갖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점은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다음 이 부분 이슈로 말씀. 예. 지금 저희가 근데 주진우 의원이 말씀하신 예. 건 형사재판이에요. 이 사건은 탄핵재판이에요. 탄핵재판은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재판관이 미리 기록을 보면 안 돼요. 그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 탄핵재판은 그렇지 아니, 않아요. 재판의 탄핵 속성이 재판도 비슷하죠. 형사소송법에 좀 준용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 법은 잘 그렇죠. 모릅니다. 준용하는데 네. 헌법재판의 특성에 맞게끔 예. 준용하는 거예요.